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토레입니다. 말뚝입니다. 아이고 삐그덕거렸네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이번 편에는 저번엔 제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우리 말뚝님께 신세를 많이 졌었는데, 오늘은 제가 기력 회복도 많이 하고 이 정신적 기력 회복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저 원래 저번 그 제주를 바친 여인들 뭐 자비로운 여신들 그때처럼 뭐 원래 막 그렇게 주눅 들어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천천히 여유를 가지시고 네. 힘 조금 빼시고. 맞아요. 제가 오늘 너무 그때 거를 만회해 보려고 기온을 너무 텐션을 올렸더니 오늘 좀 억지 텐션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만큼 텐션을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못 드렸던 거 드리고 싶어요. 어쨌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상당히 고요하고 차분하고, 예,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저 무식하지 않거든요. 예, 전 그런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진행하시죠. 이제 컨텐츠 예. 진행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바로 또 희곡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읽어볼 희곡, 여러분들 친숙한 이름이시죠? 장폴 사르트르가 쓴 닫힌 방입니다. 예, 여러분들 닫힌 방 많이들 알고 계시죠? 뭐 어쩌다가 뭐 희곡으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뭐 공연으로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공연으로 보신 분들이 많을까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종종 공연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뭐 어디서요? 글쎄요, 닫힌 방이 최근에도 올라왔어요? 4, 5년 전인가? 연극에서 4, 5년 굉장히 최근입니다, 여러분. 그랬구나. 저는 그 정도는 확인 저도 못해가지고. 정확하진 않아요. 뭐 어쨌건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따가 뭐 작가 소개하면서도 얘기해 드릴 테지만, 뭐 노벨 문학상도 수상에 이제 선정됐다가 뭐 본인이 차가지고 뭐 까내기도 하고, 뭐 소설, 연극, 뭐 영화 시나리오, 수필, 뭐 자서전, 뭐 사르트르가 진짜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네. 뭐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혹은 문인 혹은 이제 그것보다 제일 유명한 거는 그거죠. 행동하는 지식인. 요 코드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책으로만 접하니까. 왜냐면 그 사람이 남겨놓은 게 책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수많은 그 사람이 했던 뭐 행적들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남아있고, 사실 기행들로 훨씬 더 많이 알려지는 사람이긴 하죠. 여기서 말하는 기행이란 건 정확히 정치적 입장에서 반대편에서 얘기할 땐 기행인 겁니다. 물론 근데 사실 같은 정치적 입장에서 같은 동지라고 할지라도 같은 동지들한테도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사르트르가. 그래가지고 이제 산발적으로 남아있는 글들만 찾다 보면 사르트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게, 처음 시작할 때는 안 좋게 쌓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생기가 또 못생겼거든요. 미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왜냐면 여기서 제가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건 사르트르가 본인이 인정해요. 자기가 못생겼다는 걸. 그런데 이 못생겼다는 그 미의 기준에 대한 철학적 논고도 본인이 스스로 이제 혁파에서 써내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건 그런 거죠. 이 외적인 못생김을 이제 이 사람이 극복해낼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내고 혹은 어떻게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찾아나갈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주창한 철학이 실존주의였기 때문에 너무나 또 적합해요. 그 사람의 이 전체 인생의 궤적과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사르트르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의 문학을 읽을 때마다 얻어지는 가치도 사실 다 다릅니다. 사르트르 하면은 당연히 이게 먼저 나와야죠. 실존주의. 맞습니까? 실존주의. 맞습니다. 불안했어요. 그가 쓴 실존주의의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난 그 서적 이름이 뭡니까? 책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 자신 없긴 한데 찍어볼게요. 존재와무. 네, 맞습니다. 야, 아싸. 존재와 무예요. 이래가 그럴싸하잖아요. 존재와 무. 읽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 존재와 무를 통해서 이제 그 실존주의 철학이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실존주의를 주창한 사람이 사르트르입니까? 실존주의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문인이라고까지는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가장 처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실존하면은
누가 문제일까?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 이 계열의 계보들도 쭉 있죠, 사실. 예. 계보들이 있어요. 사르트르가 거의 마지막 실존 철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르트르 후에도 이제 그 사르트르와 비슷한 관점을 가진 후대 학자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철학자는 사르트르가 이제 거의 마지막 세대다. 왜냐면 사르트르 이후부터는, 특히 사르트르 이후부터는 이제 구조주의 철학자들의 철학이 대부분 대세가 되고, 포스트 모던 시작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에 와서 실존주의 철학에서 뭐 어떤 거두다 이런 사람은 이제 거의 없긴 하죠. 없긴 해요. 근데 유효하죠. 아직까지도 충분히. 그렇게 정리하시죠. 어쨌든 존재와 뭐, 훌륭합니다. 그러면 말 꺼내신 김에 실존주의 철학이 뭔지 좀 한번 간략하게 개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실존주의 철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에 쌓이실 것 같아서 넘어갑시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이미 여러분들 사르트르는 저희 컨텐츠를 통해서 이름은 벌써 먼저 들어보셨죠? 저번에 알베르 까미의 뭐 정의의 사람들 편할 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그거 나왔던 말고도 또 얘기한 적 있는데. 그 전에는 뭐 준회 때도 얘기했었고 아니 공부를 허투루 하신 게 아니네요. 아니 제가 한 번 제대로 이렇게 촬영하고 이렇게 녹화된 거는 정확하게 그 두 번째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면 다 같은 시기 때 사람이 정확히 얘기하면 같은 시기는 아니지. 근데 뭐 같이 살아있어. 다 20세기 그 초, 중, 후반 요때를 거쳐 산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다 이제 같은 시기이긴 하고. 그래서 알아보면은 이제 뭐 이거는 저희가 뭐 외워둘 필요는 없는 정보겠지만 이 시대를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생물 연도 같은 걸 일단 찾아보면은 1905년 6월 21일에 태어났고요. 1980년 4월 15일에 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저번에 까미 편에서 말했지만 그 프랑스의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죠. 그 현대지의 창간자이자 편집자인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그렇게까지 말할 것까지야. 그럼 전 세계적으로 밖에 유명하진 않아요. 내세울 만한 정도? 그게 아니라 이제 고시대 당시에 현대지를 창간했던 게 센세이션하긴 했죠. 그러니까 창간 목적부터도 그랬고. 왜 센세이션했어요? 자, 넘어가고 다음 키워드. 네. 다음 키워드. 잠깐만 메모 좀 해놓을게요. 이게 왜 유명했을까? 다음 키워드. 네. 넘어가시죠.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벨 문학상 아니면 그 현대지를 왜 창간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이것도 네. 다음 키워드. 왜 넘어갑니다. 창간했는가? 자,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뭐 노벨문학상 수상자로서 뭐 선정됐었는데 이걸 걷어찼죠. 근데 단순히 이거를 걷어찼어요? 수상을 거절했다 정도로 하면 돼. 노벨문학상 수상은 왜 거절했습니까, 사르트르가? 이게 또 그러면 철학이랑 사상 그런 얘기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실존주의 사상가로 가장 대표적인 분인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거절한 이유가 뭐 노벨문학상 그게 뭐 구조주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죠? 노벨문학상의 구조주의요? 이게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뭐 구조주의 때문에 굉장히 반대한 네. 그런 그게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 안 하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구조주의라고 내뱉었는데 구조주의가 뭔지 모르잖아요. 구조주의, 해체주의 뭐 그런 거 나오는데 씨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이유예요. 문학을 줄 세울 수 없다. 줄 세울 수 없다. 이게 사르트르가 주장한 가장 간명한, 가장 대중적 언어로 설명한 언어예요. 노벨문학상 니들이 뭔데 문학을 줄 세워?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하면 또 비난 엄청나게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철학적 이념 갖다 끌어넣고 뭐 넣고 이런 이유로 나는 수상을 거부한다. 그런데 남들이 수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빼는 거죠. 근데 대중적 언어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왜 문학을 줄 세우려고 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줄 세운 놈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거. 무슨 기준으로? 이런 거죠. 아직 몇 가지 좀 빠진 키워드가 있어서.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희 콘텐츠를 할 때는 이제 또, 좀 유식한 척 좀 저희가 좀 하니까. 들레지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주름 잡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타인의 철학을 설명한다는 건 제가 아무리 객관성을
읽고 그 사람의 철학을 전달해 드린다고 해도 사르트르 또한 누군가들, 그 이전에 누군가들이 쌓아놓은 수많은 철학서와 문학서를 탐독해서 자기화해서 자기 철학을 내비치는 거잖아요. 이게 온전히 자기 걸까요? 들레즈가 그래서 이걸 주름 잡는다고 설명을 해요. 들레즈의 주름이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구랑 만나서 결합이 돼서 설명이 돼서 나가는 거는 어쨌든 무언가 다른 의미로 표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설명시켜드리는 사르트르는 충분히 반박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 말뚝이라는 저와 또 사르트르가 만나서 주름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저한테는 사르트르는 또 다른 면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어떤 부분을 편집해가지고 우리가 읽고자 하는 희곡과 붙여가지고 읽어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른 사르트르가 또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르트르 철학의 핵심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더 깔아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르트르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행동하는 지식인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행동하는 지식인.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더 몇 가지 첨언하자면 비겁하지 않으려 했던 지식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식인이란 키워드가 또 중요하고요. 이 앞에 붙은 수사도 중요해요. 그 두 개가 마주쳐야 실존이 탄생하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실존이 탄생하거든요. 요 설명은 또 빼주셨죠. 또 보부아르. 사르트르 하면 또 보부아르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시기라 더 예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부아르 설명은 제가 되도록이면 안 할까 합니다. 왜냐면 그리고 보부아르 설명을 하려면 보부아르 작품을 할 때 해야 더 온당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르트르 입장에서 보부아르와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에는 사르트르 연구자들은 사르트르 입장에서 보부아르를 평가할 거고, 보부아르를 연구하신 분들은 보부아르 입장에서 사르트르를 평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중간중간 보부아르 얘기를 하게 된다면 사르트르 입장에서 연구된 보부아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라고 할 거면은 이제 다시 실존으로 돌아가야 돼요. 결국에 실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참여형 형태에서의 실존의 문제하고 개인 차원에서의 실존의 문제, 이것을 이제 엮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저희가 닫힌방을 읽을 거지만 닫힌방은 순전히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제 철학적 고뇌에서 멈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닫힌방은 사르트르의 철학을 몰라도 읽을 수 있어요. 무슨 문제인지 대충 감은 오거든요. 그의 철학이 감이 되면 이제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그의 철학을 몰라도 읽을 수 있다고요. 그 메시지 같은 게 없어요. 그게 그냥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관계에 의해서 이제 태어나는 이 존재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이제 드디어 현대에 오는 이 현대에서의 비극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 초점을 이제 옮겨주는 이러한 중요한 단서로도 작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적해서 읽으면 되지 않을까. 네. 이 정도 키워드만 더 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희곡 내용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일단 이 희곡에는 총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급사. 여러분 갑자기 죽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급사가 뭐 잔심부름하는 그런 걸 급사라고 부르는데요. 웃겼어요. 네, 네. 여기 제목부터 닫힌 방이잖아요. 그 방으로 안내해주고 간단한 안내를 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급사가 있고요. 그냥 지옥의 문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옥의 안내자. 참 이래서 말뚝이 스타일이 참 좋긴 해요. 저는 그래도 어렵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생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성은요? 일부러 이러면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가르생까지만 적어왔는데 불안치지 마요. 아니 진짜예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줄 몰랐죠. 설마. 조제프 가르생입니다. 조제프 가르생. 조제프 가르생. 네. 네. 그리고 이네스의 성은 뭔가요?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저는 써놨습니다. 찾아봅시다. 이네스 세라노예요. 세라노. 이네스 세라노, 그리고
에스텔리고. 여기 에스텔리고. 플레임입니다. 급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이제 죽어서 사후에 이 공간에 오게 된 거겠죠. 그래서 자,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닫힌 방이에요. 닫힌 방이니까 어떻게 써요? 안에 들어가면은 못 나옵니다. 이 방은요, 창문조차도 없고요. 이 후에 이제 설명이 되지만 방에서 나와봤자 복도만 있을 뿐이고 다른 방들로밖에 연결이 안 됩니다. 일단 그 방 안에는 청동상이 있고요. 후에 나오지만 종이칼도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의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급사를 부를 수 있는 초인종이 있고요. 이 초인종은 눌렀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장구장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방의 분위기는 제2제정풍,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 때 시대죠. 제2제정풍, 그 시대 풍으로 꾸며져 있어요. 지옥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와는 어떻게 보면 많이 상반된, 그리고 이것들이 왜 있는지 모르는 그런 공간이 펼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왜 그런 공간일까요? 너희들 지옥하면은 불로 지지고 막 고문하고 쇠고챙이로 막 고문할 줄 알았지? 너희들을 다른 방식으로 괴롭혀주겠어 하는 그런 분위기를 뭔가 뿜뿜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자, 지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거기는 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하도 다를 바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가장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익숙한 공간이 지옥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 단서가 요 1장에 바로 나오는데 네, 뭐 중국 사람들이 오면은 걔네들한테 맞춤식으로 뭐 바뀐다고 꾸며져 있고. 나오죠. 네네. 그러니까는 이 공간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꾸며져 있고 바라보고 있지만 3명의 프랑스 사람을 여기에 가두는데 그건 니들이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 그렇게 뭐라고 암시해요? 그러니까는 보여지는 거고 이 공간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보는 공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단 뭐가 제거된 채? 유용함이 제거된 채. 이게 진짜 핵심 키워드인데 익숙한 공간인데 유용함이 제거된 채 제공되는 공간,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철학적인 얘기가 튀어나오죠. 근데 그 공간에는 자를 종이는 또 없어요. 네, 종이조차 없고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이 2가지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데 사르트르의 목적은 그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동상을 거기다 놔둔 이유는 이제 그 사물의 즉자성. 사물의 즉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배치했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그 외에 조금 더 해석이 들어간 말로는 그때 당시 그 배치했던 청동상이 마르비디엔 청동상이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 프랑스에서 마르비디엔 청동상은 청동상 줌을 제작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술가는 아니고 그냥 사업체인 거야. 그래서 부르주아가 저 위대한 예술을 청동상으로 본떠서 나한테 팔아주세요 하면 그걸 이제 청동 주물로 본떠서 부르주아한테 납품하는 이런 예술 사업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겁니다, 사르트르가. 그래서 이제 그걸 비꼬기 위해서 바르브디엔 청동상이라고 명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달긴 했는데 사르트르는 그러면 또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니야, 그냥 청동상 그냥 대충 그냥 이름 갖다 넣은 거야.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해요. 아무튼 그 바르브디엔 청동상의 이 공연상에서 기능하는 요인은 그 사물의 즉자성, 요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 매우 육중하다. 그리고 아무 쓸데없다. 요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 배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대 한가운데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어요. 벽난로 선반 위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죄송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항상 하던 거 3단 요약 그거는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방에 가르생, 이네스, 에스텔이 들어옵니다. 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하던 그들은 공통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 생전에 본인들이 죽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갈 방법은 없었으며 계속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게 닫힌 방 희곡의 3단 요약임을 아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내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 말을 마감을 하세요. 자꾸 말을 할 말이 없는데 이어가려고 하니까는 계속 네. 말이 묻잖아요. 제가 허영심이 좀 있어가지고 말을 꾸미려다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까먹게 돼요. 이게 세 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말이. 세줄이야기입니다. 계속 뭐 할 말도 없는데 계속. 아 부끄러우니까 줄거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여기서 박수 좀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여태까지 제가 들었던 세 줄 요약 중에 너무 깔끔해요. 제일 깔끔합니다. 네, 저도 이거 아. 해놓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막극이어서 그런가? 이 정보예요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 단순하기 때문에 더 철학적인 사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기가 더 쉽게 써 있어요. 그래서 갈등 요소를 찾기도 쉽고요. 다치만 훌륭한 작품입니다. 자, 일단 먼저 1장입니다. 가르생 그리고 급사가 나옵니다. 시작하게 되면 급사의 안내를 받아서 방으로 가르생이 안내받아서 들어옵니다. 일단 가르생은 이 지옥의 이미지, 그러니까 막 불구덩이, 뭐 쇠꼬챙이 그런 거를 찾으면서 내가 분명히 지옥에 왔을 텐데 내가 여기는 대체 무슨 공간이지 하면서 자기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니까 굉장히 그 다른 환경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이 공간의 특징이 이 첫 번째 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은 계속 켜져 있어요. 심지어 급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눈꺼풀이 막 쪼그라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은 계속 켜져 있고 눈은 계속 뜬 상태로 있어야 되는 그런 공간임을 알 수 있겠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간단한 것 같은데요. 항상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불은 항상 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인간은 의식을 멈출 수 없는 존재라는 거겠죠.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존재. 인간에서 생각을 빼면 뭘까요? 그건 곧 시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게 상징화된 거 아닐까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좀. 네, 넘어가세요. 예. 네, 다음. 나도 좀 붙여볼까. 자, 그래서 바로 2장입니다. 그래서 3장이에요? 사형 집행인이요? 이미 죽었는데 무슨 사형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대사에서 사형 집행인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아마도 뭐 고문을 가하는 그 지옥의 어떤 그런 고문하는 애들 그런 것들을 상상했겠죠. 지옥에 쇠꼬챙이도 없고 지금 우리의 방은 이렇지만 분명히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거죠. 사형 집행인이라고 묘사를 표현했다. 했죠. 대사로 묘사를 했죠. 왜냐면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미 지옥이라는 걸 지들이 알고 왔는데 왜 사형 집행인을 찾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죽은 이후에 와서 여기서 사형 집행을 찾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지옥에 떨어졌으니 지옥의 형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으니까 자기네들 지옥에 형벌을 줄 뭐 도구라던가 뭐 머릿속에 그려봤던 뭐 그런 악마가 이라던가 뭐 솔로몬의 7위 악마들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고 들어왔는데 없으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기로 하는데 가르생이 혼자 따로 앉아있거든요. 배려하면서 지낸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고문할 존재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니까 아무튼 네 그래서 넘어갑시다. 잘 네. 지내고 있으시다 뭐 그 정도로. 그런 의미로 한 거였어요? 네네네. 다음. 그래서 일단 있는데 가르생이 뭔가 뭐 입에서 좀 동료를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에스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죠. 우리 그런 것들 있잖아요. 누가 습관적으로 그냥 손이 내고 있다거나 뭐 그러면 어떨 때는 상관없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한번 보여지고서 이 3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입니다. 이에스와 가르생이 있는 방에 에스텔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상당히 겁에 질려 있고요. 그리고 근데 겁에 질려 있는 것 치고는 자기 옷 색깔 신경 쓰면서 그 자기 옷 색깔이랑 어울리는 의자에 앉고자 음식을 부리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참 신기한 의자예요. 네, 아무튼 급사의 마지막 등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에스, 가르생, 에스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장으로 그런 걸 얘기하고 이제부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본격적인 세세 이야기입니다. 예서부터는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재밌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죽어서 지옥에 있는데 현재 이승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그 이승에서 자기와 관련된 그런 주변인들을 관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도 보여지게 됩니다. 일단 이 셋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 방에 모였으니까 서로 자기 소개 같은 걸 하겠죠.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르생은 자신은 신문 편집부에서 그렇게 일하던 남자로 청소년으로 죽었다. 정도의 정보를 알려주고요. 에스텔 같은 경우는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폐렴으로 죽은 여인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에스는 본인은 우체국의 직원이었으며 가스사고로 죽은 여인이다 라고 자기의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를 왜 하냐고요. 일단 처음 만났으니까 그냥
아, 일단 이 세 명이 다 여기에 왜 왔는지를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한 네. 거는 줄거리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1장, 2장, 3장, 4장 내내 주인공들이 다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굉장히 빠른 시기에 들어와요. 이렇게 느리게 안 들어오거든요. 음. 툭툭툭툭 들어옵니다. 음.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서 이들한테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은 불안함이에요. 이 불안함이라는 게 실존적 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불안해요. 내가 뭔지도 모를 것, 알지도 모를 것, 즉 아무것 너무나 익숙한데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는 그곳에 갇혔다고 생각해봐요. 갑자기. 여기도 불안한데 그 자체로도 불안한데 누굴 또 데리고 들어가서 갑자기 쿵 하고 넣어놨어. 근데 너는 그 애가 누군지를 몰라. 이 자체도 또 불안해지죠. 그리고 세 번째 애가 또 들어오는데 걔도 누군지를 몰라. 왜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불안함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함을 지워내기 위해서. 즉, 이 불안함을 지운다는 이 행위가 뭐예요? 존재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예요,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어려운가요? 아니요. 소개팅 처음 나갔어. 소개팅 처음 나갔는데, 솔직히 처음 나갈 때 여러분들 설렘과 두근거림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왜 불안해요? 내 앞에 앉아있는 이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식상하지만 표면적인 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취미는 뭐예요? 이름은 뭐예요? 이런 것부터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서로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다 기만적이고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그걸 왜 해요? 그걸 왜 해요? 그래야 내가 안심할 수 있으니까. 내게 불안이 해소되니까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일 처음에 각자 자기소개하고 여긴 당신은 왜 들어왔어요? 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이 공간에 왜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아니죠. 나라는 존재를 우리 통설명이나 합시다. 조제프 가르생입니다.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웃기긴 하네. 나는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는 없네요. 네. 그러니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공통된 불안감이 지금 엄습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그 공통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공통된 목적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고 풀어 써 있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고 요 얘기를 하면 이야기가 찰떡같이 붙겠죠. 네. 다음. 이 뒤부터 그런 줄 알았네. 그 뒤도 그러지만 네, 계속 그래요. 그 계속 뒤도 그 이유 그렇지만 찾고 싶어해요. 왜 더 계속 찾고 싶어 해요? 해결이 안 나니까 계속 더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윽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은 경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기 시작하겠죠. 에스텔 같은 경우는 고아예요. 고아고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남동생이 아프다네요. 그래서 남동생의 병간호를 위해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친구 중에 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아버지의 친구와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기 2년 전에 어떤 젊은 춤 잘 추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됐고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폐렴으로 죽었다. 뭐 그 정도의 정보를 말해주고요. 가르생의 경우는 자기가 반전, 노워 그걸 반전 운동 신문을 본인이 주관하고 있었고 모두가 본인을 주목하는 가운데 총살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네스의 경우는 뭐 살인을 자기가 저질렀고 본인도 가스 사고로 죽었다. 그 정도의 정보만 일단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그 서로의 공통 분모를 확인할 수 없죠.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합의점에 이르러요. 우리는 아마도 서로를 고문하는 그런 고문을 하는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르생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서로 침묵을 지키면서 각자 행동을 하면서 서로 침묵 지키고 서로 터치하지 말자. 우리 평화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면서 침묵을 하게 됩니다. 네. 저기 왜 저렇게 가는가가 이제 설명이 이제 필요하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엇 때문에 우리 세 명이 여기 모인지도 모르겠고 여기가 왜 지옥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옥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는 불안하니까 서로 통성명을 하고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러는데 사실 그걸 친절하게 또 알려줄 필요도 없잖아요.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정말 간단한 정보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자기들의 불안이 해소가 안 되죠. 그리고 궁금증은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어요. 어떤 식으로든 일단은 이 닫힌 방의 5장은 말이죠. 굉장히 숨막히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 숨막히는 순간들이라는 것이 정말 어색. 침묵. 그런데 해소는 해야 돼. 뭘 안 해. 뭐가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공문이라도 하고 누가 와가지고 차라리 알려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네 눈가를 뽑을 거야. 네 죄에 따라가지고 사기를 쳤으면 혀를 뽑을 거고, 누구를 이렇게 은천해서 뭐 이렇게 뭐 관음을 했으면 눈가를 뽑아버릴 거고, 이런 걸 알려주면 차라리 덜 고통스럽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이다 보니까 훨씬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급사는 이제 네가 초이 좀 누르면 내가 오긴 올 건데, 그거 안 눌릴걸? 이러고 갔어. 이러니까는 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서 해결책을 찾고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시죠. 무슨 일로 죽으셨어요, 정말? 하니까는 방금 얘기한 저는 조그마한 정보들이 또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조그마한 정보를 더 추가한다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뭐 있는 속 없는 속 다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의미한 말들이에요, 사실. 저렇게 무의미한 말들로 진실이긴 하지만 실존의 여부와는 하등 상관없는 무의미한 삶의 어떤 그 단편들만 묘사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공통점이 찾아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더 불안해집니다. 더 불안해지니까는 가르생이 그래서 제안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들이 원하는 건가 보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거든요. 요 그들이 묘사라는 요 카테고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들이 우리들한테 고통을 주는 방식이 우리들끼리 서로 괴롭히라고 하는 건가 보다. 사람 간에 처음 만나면 이렇게 어색한 거, 이런 거 관계, 이런 거 불편함, 이런 불편함을 막 가정시켜가지고 또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나 보다. 알았어. 내가 니놈들 의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멍청한 줄 알아. 내가 그 게임을 보면 한 번에 알고 있지. 너희들한테 놀아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거죠. 그러면서 선택한 방법이 뭐? 우리 그냥 입 닥치고 있읍시다. 이거예요. 쟤네들 뜻대로는 놀아나지 맙시다. 이런 입장으로 바뀐 거예요, 가르생이. 그래가지고 입 닥치고 있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네스랑 에스텔이 뭐라 그래요? 콜콜해요. 그리고 장기적인 침묵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장면이 끝난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침묵에 들어간 그 상황이 기존의 연극적 수단 내에서는 그런 침묵은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극장은 허용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저변에 확실한 의도, 침묵합시다라는 의도가 확 흐르고 있으니까 장기적인 침묵, 그 속에서 피어나는 어색. 이게 그 공연장을 확 어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얼마나 쫄려요, 사람들은. 공연이 끝났나? 지금 그게 아니라 공연이 끝났나가 아니라 훨씬 더 집중하게 되죠. 저렇게까지 날이 서 있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가 실수하게 되면 이제부터 바로 갈등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네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이네즈가 이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서 시작한 이 노래도 이네즈라는 캐릭터성에 의하면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에요. 이런 것도 나중에 가면 밝혀집니다. 이어서 가시죠. 네. 그럼 이네즈가 노래한 것까지 왔네요. 이네즈는 혼자서 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에스텔도 이제 계속 침묵 지키고 있던 입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이제 자기 화장을 고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찾게 자기 방에서 거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거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노래 부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에스텔이 거울이 필요하다고 이제 나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네즈는 선뜻 나서가지고 내가 네 거울이 돼줄게. 내 눈동자를 통해서 너를 볼 수 있단다 하면서 너 얼굴에 뭐 그거 립스틱 뭐 그거 잘못됐어 뭐 하면서 막 약간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이 정도는 아직 말씀 안 드렸네요. 이네즈 같은 경우는 동성을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예. 레즈비언입니다. 네. 그 말이 그렇게 힘드니? 이렇게 말하는 거 안 되니까 쉽게 말하려고 했더니. 레즈비언이 어려워요. 레즈비언이 더 쉽잖아. 하지만 이네즈가 이렇게 호의를 베품에도 불구하고 에스텔 같은 경우는 남자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르생한테 관심을 보이고 가르생은 또 자기가 침묵 지키자고 했으니까 침묵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게 이 닫힌 방이 이게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힘겨운 과정이라는 걸 알아요. 다친방이 설명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내적으로 흐르는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해서. 이네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이유는 그 어색함을 탈피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코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네즈는 레즈비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에스트레이 호감이 있습니다. 보자마자 사실 호감이 생겼어요. 네, 보자마자. 이런 거는 이제 연기적 측면으로 이제 발화되지 않는 형태, 그러니까 몸짓의 언어로 묘사가 돼야겠죠. 관객들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아무튼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에스텔한테 어떠한 신호를 보내는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더 큰 의미는 어색하면 침묵을 깨고 이제 친분을 쌓아가기 위해서 보내는 어떤 신호 같은 거였겠죠. 그거를 에스텔도 감지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뿌리치고 싶으니까는 화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딴짓을 하기 위해서 거울을 찾게 되고요. 그런데 거울을 찾게 되니까는 이네즈는 기회다 싶어서 그녀에게 다가갈 이제 그 빌미를 잡게 되는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관계 맺기예요. 적극적으로. 사실 사르트르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존재 근거는 자기 자신이 절대로 못 찾아요. 어떤 즉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이 지옥이라는 공간에 이 세 명만 갇혀있기 때문에 유용함이 다 제거된 물품밖에 없어가지고 어떠한 물건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의 존재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방식은 나 아닌 다른 배자인 타자들이에요. 불안함을 제거하는 방식 제일 첫 번째, 그게 뭐냐? 존재 근거를 찾는 것. 근데 그 존재 근거는 자기 안에서 못 찾아요. 왜? 인간은 실존의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찾아야 돼요. 무조건. 즉 이네즈의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은 이네즈가 레즈비언이어서가 아니라 이 공간에 들어와서 에스텔을 유혹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당화돼요. 반대로 에스텔이 이성애자라는 근거는 에스텔이 가르생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구원의 손짓을 보냄으로써 형성이 돼요. 다친방 같은 작품은 이 전면에 들은 해석이 그래서 중요해지는데 이거를 모른 채 이제 추측만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대사에서 이것이 의도가 있는 대사인지 없는 대사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다친방이 쉽게 읽히지가 않고 어렵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얘가 이 순간에 이 얘기를 왜 했는지를 해석이 안 되거든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냥 삼각관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라고 그냥 퉁쳐서 넘어가도 되는 문제지만 더 저변에 흐르는 심리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들이 서로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은 그 저변에 자기의 존재 근거를 찾고 싶어하는 공통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요거를 이해하시고 이들의 대화를 이들의 행동을 추적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어가 보자면은 이제 원래의 약속은 서로 단절하고 이제 서로 아가리 닥치고 네. 가만히 있자였는데 네. 떠들기 시작해 또.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떠들기 시작해. 그러니까 평화가 또 깨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르성이 저기 누워서 있다가 그래 이것도 그럼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해결책을 그럼 다른 거 한번 또 찾아보죠. 라고 해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간단하죠? 네. 자기들이 죽은 경위 얘기했었다고 했죠. 여기서 그때 말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더 추가로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가르생의 경우는 아내를 정신적으로 고문했다고 해요. 뭐 술이나 뭐 젊은 여자들한테 뭐 빠져서 살았고 대놓고 이제 아내는 2층에서 자고 있는데 다른 여자와 뭐 즐기는 모습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롭혔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자기가 이 지옥에 왜 왔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자기의 원죄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는 다들 공통된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왔다면은 우리들이 범죄를 저질러야지 오는 곳인데 그럼 자신의 악행을 해야죠. 이전까지의 설명만으로는 지옥에 왜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셋에 지금 여기서 뭐가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회개를 안 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이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회개를 한번 해볼까? 절차가 지금 그렇게 간 거예요. 이전의 절차는 뭐였어요? 입 닥치고 있어 보자. 입 닥치고 있으면은 쟤네들이 답답하면 이제 죄를 물으러 오겠지. 이거였는데 그걸로 해석이 안 되니까 진도가 안 나가니까 두 번째 방법 회개를 안 해서 그런가? 그럼 우리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들 좀 하나씩 좀 까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보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네스의 경우는 어떻게 죽었느냐? 이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네스의 사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촌과 결혼한 다른 아내가 있겠죠. 얘는 플로랑스예요. 그래서 이네스 입장에서는 이 플로랑스가 마음에 드는데 사촌은 여기 결혼해가지고 떳떳하게 있으니까. 근데 얘랑 가깝게 지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이 자기 사촌의 어떤 결점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계속 흘려 넣으면서 둘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가 이제 이 플로랑스라는 그 여인과 점점 가까워지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촌의 경우는 이제 그 손 재밌는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전차에 깔려서 뭐 죽었다고 나오고요. 그럼 이제 얘는 없죠? 차에 깔려서 죽었다. 네. 그거를 자세히 묘사는 안 하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남편은 자살한 거예요? 네, 스스로 자살한 거 같더라고요. 여기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자, 예. 걔네들이 죽인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이네스가 저지른 죄는 뭐 간통죄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플로랑스가 어느 날 이게 이제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가스밸브를 연 채로 둘이 같이 자다가 이제 동반 자살을 하게 된 거죠. 자, 에스텔의 경우는 아까 전에 뭐 결혼했다고 했었죠? 결혼했고 다른 젊은 탱고 잘 추는 남자하고 사랑에 빠졌었고 그 젊은 남자는 에스텔이 자신의 아이를 갖기를 바랬었어요. 근데 에스텔은 자기가 아기를 갖기를 바라지 않았죠. 그래서 아기는 갖게 됐지만 스위스로 가서 아기를 출산한 이후에 그 아기를 돌멩이에 묶어서 호수로 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다 까고 났는데도 아직도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 누군가는 누구를 죽인 사람도 있고 얘는 뭐 정신적으로 괴롭혔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그게 겹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또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나왔던 그런 서로 뭐 각자 뭐 원하는 게 있는데 서로 물고 물려가지고 서로를 괴롭힐 수 이것까지도 얘네가 애초에 다 판을 설명이 안 되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서로 까놓고 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해결된 게 없으면 이게 아니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봐봐요. 이게 한 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지만 네. 이들은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변화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긴 지옥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변해야 돼요. 죽고 난 사후의 세계니까. 그런데 이들은 의식이 살아있잖아요.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 공간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길 바래요. 여기서 생기는 비극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요인을 주고 싶은데 받거나 주고 싶은데 처음에는 받을 때까지 기다려보자였는데 안 돼.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줘보자 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이들이 하는 세 번째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문장으로 정리가 잘 안 돼서 좀 말뚱님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신 말뚱님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회개함으로써 결정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잖아요. 네.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이들이 그 다음에 선택할 마지막 방법이 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극히 인간적인 상태에서의 그 의식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대로 흘러가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는 회개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 변하는 상황이 없어. 그러니까는 회개를 했다는 거는 네. 완전한 진실을 얘기했던가 안 했던가 어쨌든 조금 더 내밀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예. 그런데도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 세 명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서로 싸우게. 싸우기 시작하겠죠. 갈등이 더 깊어질 거예요. 너 지금 방금 네가 얘기한 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가겠죠. 이게 지극히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말꼬투리 잡고 그렇죠. 서로 생채기 내고 그렇죠.
우리가 왜 회개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렇게 마음속에 의식이 흐르면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편 먹고 싶어 해요. 서로 편 먹고 누군가를 괴롭혀서 상체기를 내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진실을 끄집어내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의 본질을 끄집어내고 싶어 해요. 자, 이게 또 실존의 존재 근거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기의 실존의 근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학이고요. 하나는 피학이에요. 두드려 맞아가지고 나오는 본질들이 있어요. 어떤 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에는 수많은 모습의 양태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본질조차 없다고 얘기하는 게 사르트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본질을 만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개념적인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인간의 본질은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행한 모든 것들로 쌓여있는 어떤 뭉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본질 안에는 사악함도 있고 착한 면도 있고 선한 면도 있고 비겁한 면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뭉쳐서 본질 결국에 죽기 전에 형성하고 돼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르트르의 본질론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진심으로 회개했다라고 생각하고서는 회개들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거짓말한 것 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선한 행위로 이 사람의 본질을 끌어집어내려고 해봤어. 그러니까 이건 어떤 행동이에요? 선의를 통해서 너의 진실을 얘기해 주렴. 종교적 자세로 나아간 거예요. 신부님의 자세로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털어놔 보자 해서 털어놔 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도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짓말쟁이,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이런 거라고. 근데 이조차도 뭐 지옥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들이 여태까지 말했던 것들에 진실이 아닌 게 없어요. 의미가 없을 뿐이지. 그들 입장에서 진실,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한 건 없거든요. 거짓을 감춘 게 있을 뿐이지.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표면적인 말만으로는 다 진실만 얘기했어요. 근데 거짓을 감춘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그 비겁함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네. 거짓말을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을 비겁한 자랑 똑같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르트르의 이야기가. 그래서 생채기 내기 시작합니다. 생채기 내기 시작하면서 생채기를 더 쉽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네스는 자기가 레즈비언적 성향도 있고 같은 여자고 이러니까는 에스텔과 편 먹고 가르생을 몰아세우고 싶어 해요. 반대로 에스텔은 이성애자고 이네스가 그런 동성애적 기질을 갖고 자기한테 다가오는 게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가르생한테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양을 떨어요. 가르생은 자기 좋다고 달려드는 여자들은 너무 쉬워서 싫어. 그런 애들은 머리가 빈 천박한 여자들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 오히려 격렬하게 증오하지만 가르생이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파무파탈적인 면모는 이네스한테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르생은 이네스와 토론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그만의 플라토닉 러브의 한 일종이에요. 과학적 성향이긴 하지만 사랑의 변종된 형태이긴 하지만 이렇게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것을 놓고 이제 이 이야기가 후반부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이네스는 육체적인 어떤 이 친밀함, 그러니까는 동화를 에스텔에게 하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에스텔은 그게 싫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자꾸 이네스를 이제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 내에서 마지막으로 이들이 드디어 진짜 본질을 이야기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진짜 본질, 여기서 말하는 진짜 본질이라는 건 뭐? 진짜 저질렀던 범죄를 얘기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왜 죽어서 이곳에 왔고 자기 존재 근거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 존재 근거가 안 찾아지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죄는 자기 입장에서밖에 생각을 못해요. 즉 내가 죽은 건 내가 반전신문을 펼치는 운동을 했기 때문이었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가만히 이야기 듣고 있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사람들 죽일 것 같지 않은데 뭐 다른 이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네스가 긁어대는 거예요. 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단순히 신문을 출간했다고 사람을 죽여? 그런 게 어디 있어? 너 정치범이니? 영웅되고 싶었니? 근데 내가 알기로 너같이
무명의 정치인은 없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폭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폭발하게 되니까는 그 와중에 새어나오게 되는 이 진짜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실이라는 건 어떻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주관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지켜본 수많은 타자들의 증언을 합쳐놨을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최후반에 드러나는 가르생의 진짜 죽음의 본질은 뭐였어요? 탈영병이었어요. 나 반전신문 출간할 거야 라는 게 핑계였던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고 강제로 징집당했는데 전쟁 나가면은 죽을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가르생은. 그래서 어떻게든 이 군대를 탈영하고 싶어. 군대를 탈영해가지고 뭔가 정당한 근거를 찾고 싶어. 그래서 고른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나 반전신문 내는 기자 될 거야. 이거였다는 거예요. 결국의 본질은 뭐? 비겁한 탈영병인데. 그래서 탈영에서 총살당한 거거든요, 가르생은. 두 번째, 그러는 와중에 그런 걸로 자꾸 몰림을 당하고 자기의 뭐야 이게 제일 중요한 치부, 수치심을 드러나게 되는 거. 이게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진짜 그 이유예요? 아니 자기가 자기 죄를 막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막 고백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무도 믿지 않는 심판관 2명. 그 심판관 2명이 뭐야?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타자 둘이야 그냥. 다른 타자 둘. 그리고 걔네들이 끝까지 믿어주질 않아.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수치심을 느낄까? 근데 이 수치심이 가르생에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네스에게도 작용하고 에스텔에게도 작용을 합니다. 물론 에스텔한테는 작용이 좀 덜해요. 에스텔은 이런 게 머리 아프고 싫다고 괜찮고 이걸 버리려고 하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나머지도 그 수치심을 느낀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네스에 의해서 그렇게 몰림당한 가르생이 자기의 진실을 고백하고 나니까 가르생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제? 수치당했잖아요.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나의 본질이 까발려진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증오하고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스텔, 너 남자 좋아하지? 나 너한테 진정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마음은 못 주겠는데 너 남자 지금 원하는 거 맞지? 내가 거기에 응해줄 수 있어. 그래도 너 나 사랑할 거냐? 에스텔이 좋다고 그래. 그렇게 해서 에스텔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이네스가 보는 앞에서 이제 정보를 나누려고 해요. 그렇게 이네스를 모욕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런 장면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스텔이 거기에 응해줘요. 그런 와중에 이네스가 빠락빠락 악을 쓰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이네스의 또 본질적인 잘못이 또 드러나게 되죠. 설명이 미리 됐습니다만 그 미리 된 게 사실 이 후반부에 나와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했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근데 그게 왜 잘못됐냐라고 오히려 뻔뻔하게 떳떳하게 나오죠. 그게 이네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머 파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겁니다. 더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모르겠다. 그래 내가 살인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 살인 교사했다고 치자. 근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자를 뺏은 것뿐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악독함. 근데 그런 악독함이 부르주아 도덕이라던가 일반적인 윤리관에서는 맞지가 않고 그러니까 에스텔은 이 여자를 경멸하는 거 아닙니까? 에스텔은 그래서 이네스를 경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자기는 지식인인 척하고 싶고 배운 거 있다고 하고 싶고 자기는 동생애를 인정하고 이런 입장에 서 있고 싶어하는 가르생은 그런 이네즈가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더 증오스럽고 까탈하고 악랄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에스텔이랑 정분하는 것을 내 앞에서 고의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네즈를 모욕하고 싶어 하는데 모욕이 됩니까? 본인이 또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끝마무리에 가면 결국 어떻게 해요? 이것도 방법이 아니다. 상처를 주는 것조차 방법이 아닌 것 같다. 라는 계속 절망 상태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지금. 어떤 방법을 써도 변화하지가 않고 한 공간에 갇혀있는 세 명의 사이가 점점 나빠지기만 해. 그러니까는 가르생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거는 서로 간의 입장을 존재를 규명하고 뭐 이 입장을 얘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사랑으로 품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갑니다. 사랑으로 품어서 그냥 서로서로 이해해주고 말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를 품어주는 게 사랑 아니냐? 그러니까는 에스텔, 나 이런 놈이야. 이런 나라도 넌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구걸을 해요. 자기가 가학자 입장에 서 있었던 존재였는데 얘를 이제 나를 피약해줘라는 존재로 승격시킵니다.
이게 또 사르트르의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존재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끊임없이 투쟁을 하는데 처음에 얘를 나보다 하위의 존재로 인식하고서는 대화를 하다가도 장기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얘를 나의 위로 승격시켜서 얘가 나를 찍어 눌러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렇게 평등함을 갖고 싶어. 라는 욕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경멸하기도 하는 순간이 있는 반면에 상대방을 띄워주는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는 에스테를 처음엔 쉬운 여자로 보고 언제든지 그냥 이효리 먹을 수 있는 여자로 바라봤던 가르생의 입장이 이네스와의 격렬한 말다툼을 통해서 가능성이 없어지고 오히려 자기도 끝없는 절망 상태로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사랑으로 그냥 이 모두를 품고 싶어. 사랑으로 그냥 그러면은 그냥 우리 마음 편할 것 같아. 실존이고 존재의 이유고 모르겠어. 그냥 다 그냥 집어치워버리고 그래 에스텔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근데 내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샘솟지는 않는데 네가 날 사랑한다니 그걸 받아들이면 내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냥 우리 둘이 그냥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에스텔은 이제 저 여자가 드디어 내 마음을 이해해줬다고 그러면서 에스텔은 좋았다고 막 이제 막 넘겨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가르생은 끝끝내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칼날같이 이어지는 이네즈의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적인 어떤 이런 말발로 인해서 그 사랑의 상태마저도 증오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사르트르 철학의 묘미입니다. 그래, 이 맛이. 사르트르 철학에서는 네가 어떠한 존재 증명을 하려고 발악을 한다고 한들 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요 대사의 묘미는 제가 스포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맡겨두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이 마지막 부분이 정말 굉장히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셋은 결국 화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가르생이 미쳐버립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은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 좀 막 미친듯이 불러요. 막 급사 하면서 막 눌러. 안 되는 거예요. 초인종이 작동을 안 해. 막 그 문을 막 세차게 막 문 부실 정도로 부시는데 문 열리지도 않아. 부서지지도 않아. 에스테를 막 겁에 질러가지고 가르생 나의 사랑 가르생 가지 마요. 그래서 막 바지 가랑이 막 붙잡고 늘어지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네스는 뭐 가보라고 해.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꽝꽝꽝 들려서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립니다. 열렸네. 잘 됐네. 가. 당신 가. 가고 나면 나랑 에스텔 둘이 남아있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네스는 더 비꼬고. 근데 가르생은 벌컥 열려버린 문 앞에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왜 못 나갈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또 삐지신 거 아니죠? 네. 아니 지금 갑자기 먼 우주로 온 느낌이라서. 지금까지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셨나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네,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어가지고. 그래서 왜 못 나가느냐? 급사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나가면 복도가 끝없이 이어진 복도가 있고요. 끝없이 이어진 복도마다 이 방문과 똑같은 방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갔잖아요. 그 말이 번뜩 떠오른 거예요. 가르생은. 그럼 여기를 나가서 무슨 소용이야. 끝없이 평생 복도만을 달릴 수도 없고 쉬려면 어느 방에는 또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방은 이 방하고 똑같다며. 그래서 가르생이 못 나갑니다. 여기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간. 근데 에스텔이 방법을 찾아내죠. 가르생! 저 여자를 밖으로 내쫓고 우리 둘만 이 방에 있죠. 그래가지고 이네스의 멱살을 붙잡고 막 끄줄 끌어서 밖으로 내동댕치려고 합니다. 가르생 도와줘요! 이 쫓아내자고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평생 보내자고요! 막 이러면서 해요. 근데 알죠. 쟤를 쫓아낸다고 우리 둘의 그러면은 화해의 가능성은 있는가? 대화의 어떤 해결의 가능성은 있는가? 가르생은 문을 닫습니다. 막 에스텔에 막 고함을 지르죠.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둘만 행복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고.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옥인 거군.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 당신들도 생각나지? 유황불, 장작불, 석쇠. 아, 정말 웃기는군. 석쇠도 필요 없어.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이렇게 맨 마지막 대사는 아니지만 드디어 마지막에 근접했을 때 이 가르세에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지옥이란 게 뭐? 타인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들은 뭐예요? 나를 존재 지으려고 하는 수많은 시선들,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 뭐?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왜? 도토리님. 네. 제가 누구예요? 말뚝이님이요. 이런 순간 저는 말뚝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죠. 말뚝이라고 규정되잖아요. 네. 감옥에 갇히는 그 행위 자체가 뭐? 지옥에 갇히는 행위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말뚝이라는 저는 말뚝이만의 모습이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화면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뚝이와 도토레라고 우리들의 어떤 본질적인 한 부분을 설명해서 지금 설명이 나가고 있지만 우린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뭐 일상생활에서는 어떨 거고 다른 면들이 있을 거라는 걸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타인에 의해서 그 사람의 본질의 어떤 한 부분을 설명하는 순간 그게 지옥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르트르는. 그런데 그런 존재의 본질 규정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해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지옥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타자가 지옥이라고. 타인들은 다 지옥이라고. 그래서 현대의 지옥은 뭐라고요? 불타는 지옥에 빠지고 뭐 이런 게 지옥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맞대면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규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옥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서 가르생의 맨 마지막 대사는 뭡니까? 이걸 깨달은 가르생은 그래, 계속하지. 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끊이지 않는 지옥을 해결할 방법은 없으니 계속할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삶의 태도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죽기 직전까지는 끊임없이 과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이라는 건. 완성 형태가 없어요. 삶의 완성 형태.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이걸 완성했어. 내가 이걸 이뤘어. 라고 얘기하는 놈들은 다 뭐? 다 기만자입니다. 사르트르 입장에 의하면. 네가 무엇을 이뤘는데? 네가 니주노하리로 네가 뭘 이뤘다고 얘기하는 그게 뭔데? 라고 타자가 개입하는 순간 나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끊임없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과정성 자체에 놓이는 거. 그래서 맨 마지막 대사가 그냥 계속 하자는 겁니다. 이거. 그게 지옥이니까요.